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 과학마을 이야기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0년을 뒤로 하고 또 2021년이 됐는데 다시 찾아뵙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활짝 웃고 있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아마 못 보이게 돼서 죄송스럽고요. 여러 가지 그 방역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진술을 하면서 이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역시 우리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에서는 과학마을의 따뜻한 이야기, 특히 과학마을 과학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 못지않게 재미있게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들이 너무 상황이 좋아지면 오프라인으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어쨌든 저희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차게 준비한 우리 과학마을 이야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유성구 죽동에 있는 K-시크에서 스튜디오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도 저희 벽돌한장의 과학마을 이야기를 후원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아쉽게도 우리 커피를 따뜻하게 못 마셔서 너무 아쉽지만 올해도 꼭 마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중요한 분을 모셨죠. 그래서 우리 그 과학기술연합대학원 우리 출연자들이 모여 있는 연합대학원이 있습니다. 일명 UST에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는 전에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의 원장님이셨던 최현석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최현석 박사님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우리 최현석 박사님을 아마 찾아보시면 금방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금방 거북선에 대해서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한번 넘기실 수 있으세요? 예, 예. 이렇게 누구나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거북선뿐만 아니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신기전 복원을 했다는 뉴스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최현석 박사님 이렇게 프로필을 보니까 제일 앞에 보면 최초 액체 추진 로켓 개발 사업단장님을 하셨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거기에는 항상 그 최초라는 단어가 따라다니고요. 다음 슬라이드. 거리가 멀어가지고 지금 리모컨을 못 써서 좀 어려운데 지금 최현석 박사님은 원래 땡땡땡 과학자님이시다. 로켓 과학자님이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로켓을 연구하시는 과학자이신데 보시다시피 이 거북선과 신기전에 얽힌 과학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또 하시고 그게 이제 국난인 임진왜란을 어떻게 극복하신 내용들을 오늘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로켓 박사님이신 최현석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 로켓 과학자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제가 거북선을 연구한다고 하니까 로켓을 연구하던 사람이 또 갑자기 웬 거북선이냐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속 계세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전통 화양 무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거부터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죠. 이거 동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예, 예. 어유, 예.
그러니까 함포의 배치를 토대로 거북선을 완벽하게 복원을 한 건 이번에 박사님이 처음이시라. 네네. 예. 이거를 만들어냈을 때 그 기쁨.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제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사실 저는 그 꿈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꿈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만났냐면 거북선 연구할 때가 아니고 네. 신기전 연구를 할 때 아. 신기전이 정말 로켓이라고 설명을 해도 다른 분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로켓이 이렇게 비행하는 거 사진이라 동영상이라도 있으면 그걸 갖다 보여주면 이게 정말 신기전이 로켓이구나 하는 거를 전부 믿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던 차에 제가 꿈에 이순신 장군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장군님, 제가 지금 신기전을 연구하고 있는데 신기전이 로켓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안 믿습니다. 한번 발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딱 그렇게 했더니 그 쫄병 시켜가지고 그 저기 가서 한번 쏘는 것 좀 한번 보여줘.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못 믿으시죠? 저는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셨습니다. 예, 제가 2018년에 KTV에서 생각의 탄생 20분이라는 방송에 출연했을 때 사용했던 그 광고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 저 슬라이드 좀 잘 보여주시죠. 예. 제가 그 로켓에 첫 번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이제 사실 중학교 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노트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쓴 노트인데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달에 먼저 이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할 때입니다. 이때 저도 이제 나중에 과학자가 꿈이었었는데 이런 우주 과학자가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인공위성이라는 이 책을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사실은 이제 공부했던 노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적으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때 그 앞부분에 보니까 로켓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조금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세계 최초의 로켓은 서기 1232년에 중국에서 사용한 화전이라는 것이 세계 최초의 로켓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달나라 미국하고 소련에서는 달나라의 로켓을 쏴서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1232년부터 로켓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구나 해서 이제 상당히 그러면 세계 최초의 로켓은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궁금했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찾아보게 됐었는데 이 중학교 때 사진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중학교 2학년 때 제 모습입니다. 이때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랬는지 안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 옆에는 그 김용호 선생님이라고 과학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과학 선생님하고 저하고 참 아주 친했습니다. 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과학 선생님이 제가 살던 집에서 바로 이제 옆에 사셨는데 학교 이제 청주에서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까지 한 2km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는 시내버스가 참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자전거가 그 형님들이 많아서 자전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은 자전거가 없으셨어요. 저는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선생님 댁에 가면은 선생님이랑 저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다녔습니다. 출퇴근을 같이 했죠. 저는 수업이 끝나도 집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 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같이 집에 오는데 제가 그렇게 혼자 있는 게 이제 조금 안 좋아 보이셨는지 과학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과학실에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험도 하게 해주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셨던 분이 이제 바로 이 김용호 선생님이신데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사실은 이 선생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뵐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봐도 전혀 만나뵐 수가 없었는데 제가 우연히 대전에 있는 뭐 방송국에 출연을 했더니 그 프로를 보시고 방송국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중학교 때 헤어진 이후에 53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제가 꽃다발을 사들고 가서 점심을 아주 잘 먹고 왔습니다. 어떻든 제가 과학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가장 1등 공신이 우리 중학교 때 그 과학 선생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 과학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 로켓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찾아봤어요. 역사 시간에 최무선 장군이 화약을 만들었다. 화약을 만들고 화약 무기를 만들었다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듣고 그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최무선 장군이 혹시 화약 무기를 만들 때 로켓 무기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다른 학생들 뭐 별로 관심이 없었겠지만 저는 최무선 장군이 화약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학교에서 공부하기 이전에 이미 중국의 화전이 이제 세계 최초의 로켓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궁금했고 그때 이제 제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안정막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안정막대가 있고 이 앞부분에 종이로 이제 통을 만들기 속에 화약을 넣은 것이 이제 세계 최초의 로켓인데 어떻게 보면 구조는 상당히 이제 간단한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우리 선조들도 옛날에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됐고 제가 저희 형님이 사용하던 참고서를 보니까 참고서에 보니까 이순신 최무선 장군이 만들었던 화약 무기 중에 이 화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화전이 최무선 장군이 만드는 화전이 로켓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건 뭐 이름만 이렇게 한문으로 화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로켓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한번 알아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가서 또 이제 역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최무선 장군이 이 화전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화전이 로켓인지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알고 싶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당신도 모르신다.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학생이 이게 로켓인지 아닌지 궁금하면은 한번 실제로 연구를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전이 로켓인지 아닌지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연구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화약 무기에 대해서 전문가인 교수님들을 제가 찾아가서 뵙고 전부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통 화약 무기에 대한 연구가 이제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사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학생과학이라는 잡지사에서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이제 글을 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로켓의 역사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썼더니 제 글을 읽어본 학생들이 이걸 책으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제안을 해서 제가 쓴 책이 이제 바로 이 로켓과 우주 여행이라는 책을 대학교 2학년 때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 또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책의 저자가 좋은 것은 뭐가 좋냐면 저자가 이 책 내용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거는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 이제 제가 연구했던 이 신기전에 대해서 이 책에다가 소개를 첫 번에 했습니다. 다음도 보여주시죠. 1년에 한 번씩 이제 정부에서 우량도서를 선정하는데 출판사에서 제가 쓴 이 로켓과 우주여행을 한번 응모해보고 싶다 해서 응모를 했더니 제가 쓴 책이 우량도서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량도서로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1000권을 사가지고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이제 이렇게 배분을 하게 돼서 출판사로서는 상당히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쓴 책이 그 우량도서로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생이 로켓에 대한 책을 썼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전통 로켓에 대한 것을 이제 소개를 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높게 사서 이렇게 우량도서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받은 상패입니다. 이 상패가 사실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뭐 저희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고 등록금 마련하기가 힘들었는데 사실은 제 책이 이제 우량도서로 선정되면서 총장님이 또 이제 아시고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을 주셔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책이 바로 이제 이 책이고 이 책 때문에 이제 제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제가 상을 받은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를 다녔는데 경희대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학생들이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하면은 이걸 심사를 해서 상을 주는데 상금을 참 많이 줬습니다. 수급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수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급을 받게 되면 4학년 동안 전 장학금을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저는 신기전에 대한 연구한 거를 논문으로 제출을 했더니 미급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미급을 받아도 2년 동안 경희대학교 내에서 어떤 대학원을 가든지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이제 대학원은 이제 기계공학과에 가서 뭐 로켓을 연구를 하려면 기계공학과에 가야 돼. 기계공학과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기계공학과에 이제 가서 이 로켓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제 학교에 그 논문을 제출을 해서 이 우수상을 이제 받게 되고 또 역사를 제가 이제 입학하자마자 찾아뵀던 그 역사 교수님께서 이제 주선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아주 훌륭한 논문을 썼으니까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라고 이제 주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 물리학과를 다녔는데 물리학과 학생이 아마 역사 학회에 가서 논문을 발표한 것도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분야가 참 그 묘한 분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로켓에 대한 역사 이야기인데 사실 그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이공학에 대한 어떤 연구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역사하시는 분들이 연구하기는 힘들고 또 이공계통에 있는 분들은 이 한문이라든지 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 연구하기가 힘든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참 그 애매한 분야였었는데 어떻게 이제 제가 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문에 역사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더니 뭐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아주 좀 과장해서 대문짝만 이렇게 아주 크게 실어줬습니다. 20대 과학도가 4년간 연구를 해서 고려 말부터 우리나라에 로켓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런 아주 멋있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때 그 다음 슬라이드 좀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실 이 연구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혼자 뭐 이렇게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것을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논문으로 발표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에 이제 그 학교에다가 발표했던 걸 다시 보완을 해서 역사학보라고 해서 이 역사학회에서 이제 그 주관하는 이런 그 전문 학술 잡지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주화와 신기전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신기전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세종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던 각종 화양 무기에 대한 설계도가 이 국조올의 설해라는 이 책에 다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기전에 대한 연구만 이제 저는 첫 번에 했고,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어가지고 나머지 그 화양 무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또 이제 제가 논문을 한국사론이라는 데에다가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1980년 10월달에 제목은 이제 한국 초기의 화양 무기 연구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논문을 합쳐서 이제 제가 쓴 책이 한국 초기 화기 연구입니다. 이 책을 이제 제가 81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 책도 또 81년도에 문화공부부 우량도서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첫 번에 쓴 두 권 책은 다 이렇게 우량도서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 화양 무기에 대한 연구는 이 제가 발표한 두 개의 논문으로서 대부분에 대한 연구가 다 중요한 연구는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대학 교재로 쓰고 또 일반 우리 전통 화양 무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이 한국 초기 화양 무기 연구, 이 책은 뭐 제가 쓴 책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전통 화양 무기 연구에 대해서는 고전에 해당되는 이런 책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사실 기분이 상당히 좋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이 화양 무기 연구는 최연석 박사가 이 책을 쓴 이전과 이후로 바뀐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소개를 해주셔서 상당히 중요한 연구를 이제 제가 하게 됐구나 해서 사실은 제가 이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나라의 전통 화양 무기에 대한 연구는 사실 대부분 많이 이렇게 끝내놓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제가 거북선에 대한 이런 화양 무기 연구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항공우주연구소에 있으면서 이제 현대식 이런 로켓을 주로 이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로켓 연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웬 또 거북선이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그 백그라운드가 이 화양 무기의 전통 화양 무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제가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고 났더니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신문에 보시면 1978년 11월 21일자 신문인데 여기에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행주산성을 가셨어요. 행주산성을 가셔가지고 그 지시를 하셨는데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왜군들이랑 전투를 할 때 화양 무기를 사용을 했는데 전문가들한테 지시를 해서 행주산성에서 사용했던 화양 무기를 복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지시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또 이 신문을 봤습니다. 이 신문을 제가 보고 이 일은 대한민국에서는 나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설계를 계속 이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대통령이 한번 딱 지시를 하면은 1년 이내에 준비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급할 것 같아서 이제 막 설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79년 1월 달쯤 돼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유한 그 전문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있을 때인데 학교로 정부에서 찾아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그 대통령께서 행주산성에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사용했던 화양무기를 복원하라고 하는데 학계에 알아보니까 최 교수만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캐비넷을 딱 열고 그 몇 달 동안 계속 설계한 거를 그러지 않아도 찾아오실 줄 알고 제가 다 이렇게 설계를 해놨으니까 돈만 좀 많이 준비하십시오. 해서 이제 복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부출연연구소에도 있었고 과제를 뭐 정부에서 주는 과제를 많이 해봤지만 사실 이 과제처럼 이렇게 쉽게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쉽게 했던 과제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제가 이제 이 과제를 맡아서 행주산성에서 이제 사용했던 이 전통 화양무기를 이제 복원하게 됐고요. 이 사진은 이제 거기에 복원했던 화차 중에 하나인데 복원해놓고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대학교에 있었던 지금 이제 제 집사람이지만 제 연구할 때 도와줬던 제 집사람이랑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연구할 때 저 도와주고 나서 평생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제가 이 화양무기 연구를 할 때 이 전통 화양무기 연구하셨던 교수님 중에서 저한테 책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국조올해 설해의 그 병기도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하여튼 내용은 중요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갔다가 보니까 그 내용이 세종 때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던 이런 각종 화양무기에 대한 설계도였었습니다. 참 이 대단한 자료입니다. 사실은 왜 대단한 자료냐면 전 세계 각국에서 전부 이런 무기를 개발할 때 사용했던 설계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에 대한 설계도는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이 책이 적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없애는 책이 이제 바로 이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무기에 관련된 책은 거의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다 태워버려가지고. 뭐 무기가 있었으면 뭐 전쟁을 했을 테니까 전쟁을 하면서 다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뭐 몇백 년 뒤에 최연석이가 보고 뭐 복원하라고 해서 남겨뒀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이 책이 남아 있게 돼서 이 세종 때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각종 화양 무기에 대한 설계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설계도를 이용을 해서 하나씩 신기전부터 복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종 때 만들었던 화양 무기가 대부분 또 임진왜란 때까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가 있는 이 국조올해 설해에 있는 이 화양 무기를 제가 그 복원을 해서 행주산성에 지금도 가 보시면 그 유물 기념관에 이제 전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유물들은 대부분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남아 있는 건 없지만 설계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제대로 이제 복원할 수가 있었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작은 총이 있죠. 이게 얼마나 작을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 우리 만년필보다도 작은 이런 총이 바로 이제 쇠총통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화살 하나를 이렇게 넣고 이제 화약으로 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그 지금으로 보면 권총에 해당되는 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너무 작고 이 청동으로 돼 있어서 화약을 집어넣고 쏘면은 이게 그 뜨겁습니다. 그래서 철로다가 이 그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찝고 이렇게 쏠 수 있는 권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권총까지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부녀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권총까지 그 세종시대 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총에서 지금은 먼저 총알이라고 해서 총알을 발사를 하지만 그 옛날에는 이렇게 큰 화살을 넣고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작은 화살은 바로 이제 이런 그 대나무로 만들고 이제 앞에 촉이 있었는데 이 촉에다가 독약을 발라서 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을 맞는 사람은 몸에 이제 이 독약이 퍼져서 그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총마다 이제 또 발사하는 이 지금의 이제 총알에 해당되는 건데 이 내용들이 다 다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었지만 설계도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설계도에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런 지금 수류탄처럼 생긴 종이로 통을 만들고 한지로 이 속에다 이제 화약을 집어넣어서 적한테 이제 던져서 이렇게 폭발시키는 이런 그 수류탄처럼 생긴 발화, 이제 불을 일으킨다라는 뜻이죠. 발화라는 이런 폭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뭐 오강처럼 생겼는데 나무로 이제 이렇게 통을 만들고 이 속에 이제 화약하고 이제 그 다음에 철 파편 같은 걸 집어넣어서 적한테 이제 조마선에다 불을 붙여서 적한테 이렇게 던지면은 폭발하면서 이 속에 있는 이제 철 파편이 날아가서 사람을 살상시키는 이런 폭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폭탄이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때 개량이 돼서 이게 이제 비격 진천내가 되는 겁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철로 바꿔 가지고 어떤 이제 폭발력을 이제 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비격 진천내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제가 사실 이 화약 무기를 행주산성에 있는 화약 무기를 이제 복원할 때가 그 30살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께서 이제 지시한 이런 프로젝트를 하니까 뭐 시기랄까 아니면은 이제 이런 정부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검수하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전부 이제 한감 넘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보고 계속 이제 못 믿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못 믿으실 것 같으면 이거를 옛날처럼 한번 발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날을 잡아가지고 1981년 1월 19일 날 서울 근교에 있는 오류동, 제가 이제 유한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있었는데 이제 바로 그 옆에 그 럭비구장이 있었는데 럭비구장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실제로 옛날 전통 화약 무기를 이제 발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다음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예. 화면이 별로 안 좋죠. 예. 네, 지금 이 총에서 이제 이렇게 발사되는
이런 4개 중에서 최대로 나간 것이 190m 정도 나왔습니다. 190m. 이최 교수가 이 화전에 대한 이 좋은 실험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학도 중에서 이 최 선생님 같은 분이 나와 주셨다는 것이 우선 매우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거북선에 그 당시에 연구를 하셨던 거북선의 대가신 분입니다. 이 거북선에서 전통 화약 무기를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사실은 와서 보신 겁니다. 네,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전통 화약 무기에 대한 복원, 그 다음에 발사 실험까지 했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전통 화약 무기를 실험한 것이 조선 시대 이후에 아마 제가 첫 번으로 발사를 해본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첫 번에 공개적으로 발사 실험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부 그 언론사에다가 알렸습니다. 언제 발사 실험을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준비를 해보니까 이게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 저는 아주 그냥 그 화약 집어넣고 점화선만 끼우고 불 붙이면은 될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첫 번에 이제 이 총에 이 점화선을 끼는 이 구멍이 있는데 이게 2mm가 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는 점화선만 나가서 사서 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점화선을 사러 갔습니다. 갔더니 실제로 제가 점화선을 사러 갔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건 직경이 5mm짜리예요. 2mm짜리가 없어요. 5mm짜리. 그래서 2mm짜리는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mm짜리를 만들려면 제가 그냥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가서 사서 사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점화선까지 이제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화선 또 2mm짜리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사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 언론사에다가 언제 발사 실험하겠다라고 한 전날 저녁에 겨우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리 그런 걸 다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뭐 생각하면은 그냥 하고서 또 그냥 열심히 해서 해결을 하는 그래서 제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끔가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벌써 이제 나이가 70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사는 걸 보면 제 앞에다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팔고 제가 글로 들어갑니다. 구덩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들어갔으니까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오려고 또 허부적거리고 나온 다음에 또 앞에다 구덩이 하나 파서 또 들어가고 결국 뭐 평생 구덩이 앞에다 파놓고 거기 빠지고 또 뛰어나오고 하면서 70평생을 보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초인 일도 좀 많이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 좋게 표현하면 도전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처럼은 하지 마십시오. 예, 다음 지금 그 전 거 좀 다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제가 세종 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화약 무기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역사를 따져 보니까 사실은 세종 때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태종 뭐 잘 아시다시피 최무선 장군이 1377년부터 화약 무기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태종이 1401년에 태종이 왕이 된 다음서부터 이 조선이 앞으로 계속 외침을 잘 막아내기 위해서는 화약 무기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태종 때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태종 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태종이 가만히 보면 참 그 머리가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태종이 누굽니까? 세종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죠? 세종이 머리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세종
그 머리 좋은 분의 아버지니까 또 얼마나 머리가 좋으셨겠어요. 화약 무기를 연구를 하는데 화약 무기를 연구하려면 뭐 왕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최무선 장군의 아들을 등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최무선 장군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화약 무기 만드는 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부 다 그 와이프한테 맡겼어요. 나중에 해산이가 성장하면은 비밀 문서를 다 전해 줘 가지고 화약 무기 연구를 계속 있게 하라. 뭐 그렇게 해서 그 최해산이 화약 무기 연구를 하게 되는데 아들이 화약 무기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 기분 좋게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안 들이고 기분 좋게 해주는 방법이 뭡니까? 부친을 추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정승으로 바로 1401년에 최무선 장군을 우정승으로 이렇게 추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등용을 시켜서 그 당신 아빠를 당신 부친을 우정승으로 이렇게 이제 올려줬으니까 연구 열심히 해 해서 화약 무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413년에 이제 거북선까지 개발을 하는데 이 거북선을 최해산이가 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거북선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401년부터 이 화약 무기 연구를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해서 세종 때, 그 다음에 세종의 아들인 문종 때까지 그게 1451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년, 조선 초기에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화약 무기 개발을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화약 무기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그 세종 때 이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 엄청나게 그 두꺼운 책인데 수십 권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화약 무기 그림이 딱 한 페이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세종 때 개발했던 화약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소개가 이렇게 써 있어요. 비밀 문서라 그런지 뭐 이름도 안 써 있습니다. 그림만 한 장 딱 이렇게 암호처럼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 중에서 상당히 그 신기한 그림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밑에 있는 이 총은 다른 총은 이 총구가 물론 이 목판에다 그린 거니까 이제 조금 뭐 찌그러지고 그랬지만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박물관에 이 총구가 삼각형으로 된 게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예, 바로 이제 이 총입니다. 지금 그 경주 박물관에 있는 총인데 이 총구가 삼각형으로 총구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총구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드는 총은 우리나라에 이 총밖에 없다고 이제 저는 뭐 지금까지 전 세계 박물관을 제가 다녀봤지만 사실 이렇게 총구가 삼각형으로 된 총은 우리나라에 이 총밖에 없습니다. 아주 그 당시 과학자들이 자유스럽게 이렇게 총을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이 그 설계도에 보면은 척, 촌, 푼, 리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 2는 0.3mm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그 정밀하게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기도설 국조오래설의 병기도설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화약 무기에 대한 이 기록은 저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옛날 그 기록을 한번 그 보시겠습니다. 다음. 예, 이 장군 하통이 이제 세종 때 만드는 대포 중에서 가장 큰 대포인데 이 설명을 한번 보시죠. 예. 예, 다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안 좋아하시는 한문으로 잔뜩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이거를 분해를 해서 연구를 하면은 설계도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예, 다음 보여주시죠. 예, 이런 설계도가 만들어집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 기록을 이렇게 설계를 이걸 또 제가 첫 번으로 했습니다. 최초로 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재밌어서 한 거예요. 한문으로 써 있는데 과연 이거를 현대식으로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궁금해서 이제 한 건데 사실은 제가 뭐 이제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사실은 창의력이 좀 대단합니다. 창의력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창의력이 도대체 언제 좋아졌나? 바로 이 연구를 하면서 좋아진 것 같아요. 왜 좋아졌냐면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는 하다가 막혀도 물으러 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혼자 해결하면서 제 창의력이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걸 안 했으면 그래서 창의력 좋아진 거 가지고 물론 그 액체 로켓 연구하는데도 많이 활용을 했지만 어떻든 이렇게 남이 도와줄 수 없는 일을 혼자 머리를 쌓아매고 해야만 우리가 창의력이 생기지 않나 하는 이런 그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복원하면 이제 이런 형태로 돼서 발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대포는 이렇게 큰 거의 이제 길이가 1.9m나 되는 이런 그 나무 화살을 쏘는데 이 나무 화살 중간에는 이제 보면 금속으로 만드는 이런 날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개발했느냐면 일본 그 왜구들의 배에다가 이걸 쏴서 이제 구멍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격침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었던 이런 특징적인 무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새총통하고 이제 철음자입니다. 이 옆에 있는 집게로 이 총을 잡아서 쏘는 이런 그 세계 최초의 권총이죠. 다음, 이 너무 초기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복원한 상태로 된 철음자입니다. 그 집게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그 총의 중간 부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79년에 복원을 했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세종 때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통 화약 무기의 이제 내부 구조는 이제 다 알게 됐는데, 그러면 고려 말에 최무선 장군이 만든 총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이제 상당히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우리나라 전통 화약 무기가 경희대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경희대학교 다니면서 또 이제 박물관에 조교로 제가 들어가서, 조교는 거기에 있는 총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밤에 전부 다 이제 체크를 해서 이 그 내부 구조를 전부 다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경희대학교에 있는 총 중에 하나인데, 이 내부 구조가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좁아지다가 이렇게 속이 이제 이렇게 홀처럼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총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때 만드는 총은 이제 전부 이런 총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가다가 이 그 화약을 집어넣는 약통 앞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좁아지고 이제 여기에다 경목이라는 걸 받고 화약을 집어넣는 이런 형태였었는데, 이런 그 이상한 형태의 내부 구조의 총을 하나 이제 찾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그 세종대왕 때 만드는 총보다 앞에 만든 건지 뒤에 만드는 건지 이제 이거를 그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외국에서 초창기에 만드는 총을 보니까 그 경희대학교에 있는 총처럼 입구에서 속으로 들어가다가
들어가면서 좁아지다가 이제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돔처럼 생긴 이런 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총이 그 스웨덴에 있는 로슐트라는 총인데 이게 1350년경에 이제 제작한 걸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면은 거의 우리나라의 이제 고려 시대이기 때문에 이 총도 고려 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총이다 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이제 고려 시대 때 최무선 장군이 만드는 총을 확인하게 됐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최무선 장군이 만드는 총도 발사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이렇게 그 총이라는 거는 쏴봐야 이게 맛이 나옵니다. 그냥 만들어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그 최무선이 만드는 총도 이거 이제 복원을 해서 이제 제가 발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네, 네, 한번 쏴 주십시오. 가죽 날개의 화살이라고 해서 필형제인데 이 중간에 가죽 날개가 달려 있고 이 뒷부분이 총통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총통에 들어가는 부분의 길이는 총통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비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면 된다 하는 것이 옛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고, 앞부분에 이렇게 철총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전체 화살의 무게 중심이 이 날개의 앞부분에 이렇게 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총이 앞부분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똑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됩니다. 이 진천내라는 것이 그 5배나 더 큰 이런 그 무기가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이 무기가 여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비계 진천내만 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진천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는 능철이라고 해서
새 파편이죠. 새 파편도 거의 한 30개 정도 들어가는 이런 아주 대단히 성능이 좋은 이런 무기를 임진왜란 때 사용을 하게 됐다는 것을 또 밝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진왜란 때 해전에서는 거북선을 중심으로 한 이런 세계 최강의 이런 막강한 화약 무기를 장착한 이런 해군이 있었는데 육지 전투에서도 바로 이제 이런 진천해처럼 아주 위협적인 이런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육지 전투에서도 잘 활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같은 거를 이 당시에 사용을 했다는 이런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가 조금 까다로운 이런 무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성능이 아주 좋은 대신에 뭐 진주성 전투에서도 이런 진천내를 사용했다는 이런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다음 보여주시죠. 예, 다음. 2014년에 1월 달에 제가 이집트 여행을 좀 갔었습니다. 이집트가 아니라 어디냐, 이태리 여행을 갔었습니다. 이태리 여행을 가서 뭐 이제 피사 사탑도 이제 보고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했는데, 일주일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뭐 전 세계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뭐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냥 이탈리아에 와서 유적 보고 사진 찍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야, 우리는 뭐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전서부터 이제 모았던 이 거북선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정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거북선이랑 똑같은 기능의 이런 거북선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세계적인 관광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이태리 여행을 갔다 와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북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모아뒀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전통 화약 무기 전문가니까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이런 설계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거북선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설계도로 안 보는데, 저는 사실 이 세종 때 만들었던 이 화약 무기에 대한 설계도를 수십 개를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옛날 어떤 엔지니어링 물건에 대한 설계도는 아마 저만큼 많이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 이게 설계도다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총의 설계도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만 하면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의 이제 구조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처음 발표를 하지만 이 밑에 있는 부분이 그동안에 가장 이 거북선 연구의 핵심은 3층이 있느냐, 2층이냐, 3층이냐. 3층이 있으면 3층의 크기가 어떤 거냐, 어느 정도냐. 바로 이게 3층의 크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3층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다 하는 거를 첫 번에 찾아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논문으로 발표를 해야 돼서. 그래서 3층에 대한 크기를 확실히 찾아냈고, 제가 거북선을 연구를 하면서 이 그림을 제 방 연구실 방에 벽에다 딱 붙여놓고 한 5년을 쳐다봤어요. 5년을 쳐다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속이 보이는 거예요. 속이. 예? 이렇게 생긴 구조를 볼 수가 있었어요. 내부를. 예?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림은 2차원 그림이지만 2차원 그림을 벽에다 걸어놓고 한 5년 정도 보면 그 입체적으로 그 속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다 이제 이렇게 밝힐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 구조는 사실 이순신 장군 거북선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거북선이 만들어진 200년 뒤에 거북선인데 어떻든 뭐 200년 뒤에 거북선도 그 이전 거북선이랑 그 구조가 유사하니까 이제 거의 알 수 있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가 이순신 장군 거북선에서 사용됐던 포들이 이렇게 천자, 지자, 황자 이렇게 4가지 총을 사용을 했는데 이 천자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사하기 위해서 화약량을 30량, 그 다음에 지자 총통은 20,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현자하고 황자 총통은 성량하고 넉량을 사용합니다. 이게 그 위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거하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대포가 사용하는 한 번 발사할 때 사용하는 화약량이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 10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같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번 발사할 때 발사할 때 사용하는 화약량이 큰 거는 이거는 그 거북선의 앞부분에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앞부분에만. 그래야지 이 그 사용하는 화약량이 크다는 이야기는 발사할 때 충격량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발사할 때 충격량이 커야 이거를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리고 이 옆으로 사용되는 배치하는 포들은 화약량이 작은 것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순신 장군 거북선에 사용됐던 대포의 특징 이런 것을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배치를 해봤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배치를 해서 2층의 앞부분에는 이 가운데에 천자총통이 하나 있고 또 양쪽에 이제 지자총통이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2층 앞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이 대포는 적배에 가까이 접근해서 적배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격침시킬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이제 포만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3층에는 사방으로 포를 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거북선의 특징은 뭐냐면 거북선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왜군이 올라오지 못하는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배를 격침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위됐을 때 포위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사방으로 포를 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층 앞부분에는 적배를 적선을 격침시킬 수 있는 대형포가 3개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3층에는 사방으로 포를 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기록에 보면 승정원 일기라는 이런 그 기록에 보면 임진왜란 때 왜와 대적해서 싸울 때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판옥선이나 거북선의 선두에 대포를 설치했기 때문이라는 이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봐도 이 2층의 앞부분에 이런 그 대포는 천자, 지자, 완구 뭐 이런 거를 그 당시에 대포라고 불렀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배치가 되면 그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 거북선이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그 다음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평생 연구를 하면서 이 신문에 제가 연구한 게 일면 탑으로 나온 건 이제 이게 첫 번이자 마지막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임진강 거북선에 대한 연구도 했어요. 임진강 거북선은 이건 1413년에 있었던
그 임진강에 있었던 거북선인데 왕조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구조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밝히게 됐습니다. 이 임진강 거북선은 1413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최초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그 거북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이 입체 형태로 된 이 그림이 임진강에 있었던 세계 최초의 거북선에 대한 모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연구를 해보니까 1413년에 임진강 거북선에서부터 1882년 고종 때까지 거북선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제 갈수록 커지는 형태로 돼서 1882년에 있었던 그 거북선은 그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이 약 27.5m,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약 37m 정도 되는 이런 그 초대형 거북선까지 조선 말기에 사용이 됐다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앞으로 그 논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여주시죠. 제일 마지막 페이지. 네. 예. 뭐 이제 저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군의 그 뭐 군인들이 이제 열심히 잘 싸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훌륭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과학기술자들의 공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임진왜란 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다 하는 것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앞으로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하면서 앞부분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뒷부분이 좀 엉성했는데, 좀 엉성하게 해야 나중에 또 자세하게 강연을 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퀴즈가 있어요, 퀴즈. 네, 네. 늘 하는 퀴즈. 네. 보시죠. 네. 퀴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총통은 총구가 모두 원형이다. 네. OX 문제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네, 올려주시죠. 커피 쿠폰 있죠? 네. 네, 끝났습니다. 정답은? 네, 삼각형도 있기 때문에. 네, 삼각형도 세계 유일하게 있는 것도 있고. 그 O하고 X만 있어서 못 찾았구나. 그 삼각형도 있어야 되는데. 네. 퀴즈가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저기 당첨자 있죠. 네, 아메리카노 두 분. 네, 우리 준영 학생인 것 같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아이디 자율주행 들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퀴즈 나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권총인 새 총통은 철음자인 집게로 잡고 발사했다. OX 문제입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옵니다. 5가 되겠습니다. 아, 이 총구가 동그랗게 생겼군요.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실제 이렇게 보여드린 사진도 있었죠. 네,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이 아, 이거 열심히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아메리카노 2분 당첨됐죠. 네, 전재 아이디, 동동 아이디 가신 2분 되겠습니다. 또 있나요? 네. 문종왕이 발명한 화차는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발사각도를 20도로까지만 높일 수 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강연할 때 그 빠뜨리고 안 한 부분인데 아마 상식적으로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각도를 20도까지만 높일 수 있다. 타임 오버가 됐네요. 정답은 40도까지 높일 수 있다.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예. 뭐 그 당시에도 이게 활로 화살을 쏠 때 어떤 각도로 쏘면 멀리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통 45도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화차도 40도까지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수채화 아이디, 달리기 아이디 두 분이 당첨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또 있나요? 오늘은 중간에 못해서. 네. 글쎄 말이에요. 이것도 대신기전 중 산화신기전은 폭발력이 강해서 적을 살상할 수 있다. 뭐 이건 안 한 건데 안 한 거는 찍어야죠. 뭐. 대신기전 중 산화신기전은 폭발력이 강해서 적을 살상할 수 있다. 네, 정답은 어떻게 되죠? 네, 정답은 아닙니다. X가 살상력이 가장 큰 것은 예. 진려신기전. 예, 이거를 오늘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소개를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건 다 정답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맞추신 분이 계실 겁니다. 네. 이거 아보카도 대단합니다. 온리 네, 두 분 또 축하드립니다. 원래 5개 문제가 있었는데 네. 비격 진천류가 진천류보다 살상력이 살상력이 더 좋다. 네, 마무리됐습니다. 정답은 어떻게 되죠? 예, 정답은 진천내가 비격 진천내보다 5배나 더 좋기 때문에 네, 5배. 예, 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예,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문제가 상당히 어렵군요. 땡기지 사람과 누가 기침 소리,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채팅창을 활용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소리가 잠깐 조금 끊긴 적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에서 잠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활용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혹시 이 안에 몇 분이 계시는데 혹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 실물은 어디 있나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찾으러 가게. 거북선 실물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이제 기회가 돼서 제가 이거를 복원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실물에 가까운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고고 아이디 쓰신 우리 시청자분은 그래도 이렇게 복원을 하셨으니까 연구를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제 복원해서 실물이 어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실제 크기로 저기 이순신 장군 꿈에서 만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저 꿈을 꿨을 때가 언제냐면 대학교 다닐 때 교련 시간이었었어요. 교련 시간에 뭐 사실 저 때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교련 시간에는 사실 몇백 명씩 이렇게 그 큰 강당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졸잖아요. 그렇죠.
제가 앞에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제일 앞에 가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그 자고 있는데, 그 저한테 교련 선생님께서 뭐 수업 시간에 잠오는데 잠은 어떡하냐. 그래서 사실 잔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 만나고 왔다. 그럼 이순신 장군 만난 이야기 좀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군사과학기술관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가 된 건 아니고요. 하겠다고 이렇게 원하는 데가 있어서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사님이 그동안 그 연구하셨던 과정이나 어떤 그 자료 수집했던 것도 어디 박물관으로 남겨서 그 스토리를 좀. 네, 그래서 군사과학기술관으로 다 가져가려고 그거 안에. 그렇군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채팅창을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에서. 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요. 이 시대가 저는 오늘 강연 들으면서 박사님을 만든 행운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물리학, 기계공학 전공하셨는데 이제 한자에 대한 그 해설에 대한 깊이를 어떤 계기로 가지셨는지. 다시 한번. 네, 강연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물리학과 기계공학 전공하신 박사님께서 한자에 대한 해설 그 역량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한자 공부를 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만약에 그 질문하신 분 집에 그 금괴가 있는 비밀 문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문으로 써 있다. 예?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간절히 필요하면.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 한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못했는데 이게 너무 궁금하고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또 이렇게 그 번역을 해가면서 또 제가 이제 연구를 이제 주로 대학생 때 했는데 대학생 때 그 할 때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아주 자연스럽게 뭐 학생이 모르는 건 당연하니까 번역하다가 안 되면 교수님한테 쫓아가서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많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인님께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사님은 한국의 과학이 한참 전부터 발전했었지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과거에 대해 우리 옛날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뭐 옛날보다는 현재가 너무 재밌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 발전하고 있으니까. 또 기록계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기록은 뭐 그나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전통 이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 전통 과학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민족이 정말 참 재능이 많은 민족이구나 하는 거를 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후배들한테 많이 알려줘야 되겠구나. 네. 정말 얼마나 우리가 재능이 있는 민족인지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그게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저희들이 하면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뭐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MC 땡군님은 박사님의 사격 실력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저는 뭐 이 그 사격 실력이 뭐 전 잘 못합니다. 사실은 사격 실력이 없는데 거북선을 만드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대형 대포가 있는데 이 바다에서 출렁거리는 상태 속에서 적 배를 쏴야 이게 잘 맞질 않습니다. 근데 명중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 발 쏘는. 가까이 가서 쏘는 거예요. 관역에
관역이 있을 때 우리가 관역 바로 앞에 가서 쏘면은 백발백중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 거북선도 적 배의 외선에 가까이 접근해서 거의 기록에 의하면 5m 앞에까지 가서 접근해서 쐈답니다. 5m 앞에까지 가서 거북선이 포를 쏘면 이거는 눈을 감고 쏴도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거북선의 옛날 그 대포의 사격 실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개발된 것이 이제 바로 거북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저는 사실 최현석 박사님하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얼굴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신기전을 연구하셨죠, 뭐 거북선을 연구를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재밌게 이 스토리를 어렸을 적부터의 생각이라든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이런 동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침 이제 박물관이 생기다니까 너무 다행인데 정말 우리 후배들이나 아니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동안 그 연구하셨던 히스토리나 이런 과정들을 조금 그 박물관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미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걸 준비하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여전히 또 궁금한 게 더 많죠. 그래서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다시 모셔가지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정도 우리 그동안 경험하신 내용들을 진솔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우리 최현석 박사님께 우리 멀리서도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큰 박수로 저희 질문이 하나 또 나왔는데 네? 신기전을 발사하기 전날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 신기전 발사하는 첫 번에 93년에 발사하던 그 동영상을 오늘 못 보여드렸는데 한 번에 그냥 100발이 이렇게 발사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 옛날 기록에는 한 줄씩 이렇게 차례차례 발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줄이 15개씩 이제 이렇게 15개씩 발사가 되고 이제 제일 아랫줄은 이제 10개가 발사되게 돼 있었는데 이 점화선 연결이 잘못돼가지고 동시에 그냥 이게 위에서부터 점화가 돼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발사가 돼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점화를 하겠더니 불이 그냥 확 올라가지고 한 번에 100발이 다 나간 거예요. 저는 그때 그냥 진땀이 나가지고 이거 폭발하면 어떡하나 하는데 하여튼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참 만들기를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화양무기는 사실 발사할 때 상당히 참 기분이 좋은데 늘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이제 폭발을 하기 때문에 또 사실 오늘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발사하는 실험을 하다가 폭발해서 그 고막까지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길 가다가 그 강냉이 튀기는 기계만 있어도 옆으로 갑니다. 무서워서. 또 그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화약이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지금까지 여러 발사 도중에 위험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이런 연구가 위험할 텐데 후배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우리 이명근 박사님이 질문하셨네요. 예, 그 아주 뭐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실험하다가 폭발해서 이제 고막을 잃은 것처럼 정말 참 안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런 강연을 하고 하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또 로켓에 대해서 무척 관심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실험 만들어서 실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참 아주 난감합니다. 저도 요새는 이 화약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함부로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험할 때 꼭 그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화약 전문가가 입회한 상태 속에서 실험을 이렇게 합니다. 이 신기전 같은 거 발사할 때도 이 화약이 들어가 있는 물질은 일반인들은 이동도 시킬 수가 없어요. 화약 취급 자격증 가진 사람이 이렇게 옮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실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큰 박수로 우리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늘 그랬듯이 저희들은 매달 두 번째 화요일 날 저녁에 꼭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네, 다음 달도 여전히 좋은 이야기로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우리 방역 지침은 꼭 지켜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